사부인, 우리가 집을 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며느리가 딱 1년만 들어와서 우리 90 넘은 할아버님 수발 좀 들게 하세요. 뭐라고요? 사부인, 내 딸 귀하게 키운 거 남의 집 종년으로 보내려고 키운 거 아닙니다. 갑자기 학가라니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없는 것들은 근본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남편 없이 구질구질하게 산 티를 꼭 이렇게 내요? 서울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준다는데 이 정도는 며느리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견례 자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무서운 자리였나요? 이 기막힌 상견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끔찍한 파국은 아주 달콤하고 교묘한 가면을 쓴 채 제 인생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바위에 계란 치듯 버티며 살아가는 30 초반의 7년차 간호사였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겨울 빙판길 교통사고로 가족에게 짧은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졸지의 어린 남매를 책임지는 가장이 된 엄마는 시장통 후미진 골목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억척스럽게 저희를 키워내셨죠.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길바닥에서 찬물에 물을 씻고 배추를 절이느라 엄마의 손등은 언제나 붉게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닳고 달아 지문마저 옅어진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만들어낸 반찬들이 우리 남매의 학비가 되고 생명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단한 삶에 안정이라는 튼튼한 지붕을 씌워줄 사람을 누구보다 간절히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무렵 제 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공기업에 다니던 전 남자친구, 아니 파혼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야간 근무 끝나고 많이 피곤하지? 내가 너 좋아하는 전복죽 끓여서 포장해 왔어. 병원 앞 벤치에 앉아있을 테니까 천천히 옷 갈아입고 나와. 내가 다리 퉁퉁 부은 거 시원하게 주물러 줄게. 소독약 냄새에 절어 퇴근길을 나설 때면 그는 언제나 햇살 같은 따뜻한 미소로 캔커피를 쥐어주며 저를 반겨주곤 했습니다. 비상구 계단에 마주 앉아 뭉친 어깨를 다독여주던 그 다정함이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방공호처럼 느껴졌거든요. 번듯한 공기업 사원증에 다정다감한 성격까지 갖춘 그를 보며 평생 노심초사하던 엄마도 무척이나 안도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연이 어린 나이부터 아빠 빈자리 채우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야 2다리 뻗고 한시름 놓겠다. 공기업 다니면 평생 철밥통이라 잘릴 일도 없을 거고 사람 얼굴 보니 성실해서 네 속 썩일 일은 절대 없겠다. 누나, 매형 될 사람 진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맞는 거지? 우리 누나 눈에서 또 피눈물 나게 만들면 내가 가만 안 둬 진짜. 가족들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이 결혼이 제 인생에 내린 가장 완벽하고 현명한 해답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고 예단과 혼수 이야기가 오가면서 튼튼해 보이던 그 울타리에 서서히 기분 나쁜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소한 전자제품 결정 하나부터 10까지 그의 입에서는 앵무새처럼 항상 똑같은 문장이 기계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신혼집 거실 소파는 네가 말한 패브릭 말고 무조건 짙은 갈색 가죽으로 하자. 오빠, 우리가 퇴근하고 쉬면서 앉을 건데 따뜻한 느낌 나는 패브릭이 낫지 않아? 지난번에 백화점에 같이 앉아봤던 베이지색 소파 예뻤잖아. 아니,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소파 카탈로그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줬거든? 엄마가 가죽이 때 안 타고 오래 쓴다고 하셔서. 우리가 매일 누워서 텔레비전 볼 소파를 왜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 우리가 살 신혼집 거실이잖아. 우리 엄마가 강남에서 오래 살아서 인테리어 보는 눈이 엄청 까다로우시잖아. 엄마한테 바로 전화 오네. 잠깐만 스피커폰으로 받을게. 그는 제 불만 가득한 표정은 철저히 뒷전으로 미루고
통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시에 고개를 주걱거리기 바빴습니다. 응, 아들. 엄마가 돋보기 끼고 꼼꼼히 보니까 그 이태리제 가죽 소파가 낫다. 패브릭은 먼지 나서 나중에 기관지에 최악이야. 수연이가 살림을 뭘 알겠니? 밤낮 없이 병원 일만 하느라 살림살이 볼 줄 모를 텐데 며느리 보고 딴 말 말고 무조건 엄마가 고른 거로 결제하라고 해. 단순히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커튼의 미묘한 색상 차이, 주방 식탁의 대리석 무늬, 심지어 제가 결혼식 당일 입을 웨딩드레스의 디자인까지 몽땅 어머님의 재가가 떨어져야만 직성이 풀렸거든요. 엄마가 그 드레스는 가슴이 너무 파여서 하객들 보기 민망하고 촌스럽대. 다나하게 목 위까지 올라오는 실크 드레스로 하라는데? 오빠, 나 평생 한 번 입고 걷는 웨딩드레스야. 내 체형에는 목이 시원하게 파인 게 훨씬 날씬해 보인다고 샵 원장님도 강력하게 추천하셨잖아. 너는 왜 자꾸 우리 엄마 호의를 무시하고 삐딱하게 받아들여? 엄마가 다 우리 기죽지 말고 잘 살라고 어른들 눈에 예뻐 보이라고 뼈와 살이 되는 조언 해주시는 건데. 이게 조언이야? 오빠 눈엔 이게 조언으로 보여? 이건 일방적인 강요고 통보지. 오빠는 주관이라는 게 없어? 왜 사사건건 어머님 아바타처럼 구는 건데? 아, 진짜 사람 말끝마다 섭섭하게 쏘아붙이네. 요즘 세상에 집값만 수십억인데 그 비싼 집 턱턱 해주는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가구 하나, 드레스 하나 당신 마음에 드는 걸로 조언도 못 하셔? 그의 핏대선 입가에서 서울 아파트라는 단어가 무기처럼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꿀먹은 병아리처럼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에 짓눌려 허덕이는 요즘 같은 세상에 빚 한 푼 없이 서울 한복판에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건 감히 저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는 상상도 하기 힘든 벼락 같은 특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평생을 낡고 좁은 빌라에서 천장에 곰팡이와 싸우며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그 매끈한 신축 아파트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눈부신 동아줄이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무르며 저는 수백 번도 넘게 제 자신을 세뇌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래, 금수저 시댁에서 그 큰 집을 해주시는데 당연히 자기들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 정도 간섭은 내가 참아야 하는 통과 의례일지도 몰라. 결국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참다 못해 쉬는 날 엄마의 반찬 가게를 거들며 지나가듯 서운함을 털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오빠가 생각보다 너무 시어머니한테 의지하는 마마보이 같아서 가슴이 턱턱 막히는데 어떡하지?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도 이러면 나 진짜 어떡하지? 제가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것을 예민하게 눈치채신 엄마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수연아, 평생 남남으로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들 의견 안 맞아서 한두 번은 짐 싸니 마니 하며 크게 싸우고 그래. 게다가 콧대 높은 시어머니가 그 비싼 집까지 통째로 해주시는데 시집가는 네가 한 수 접고 들어가서 비위 맞춰드려야 훗날이 편안하지. 사이가 직장 버은 듯해서 돈 걱정 안 시키지. 어디 가서 술주정 안 부리지. 그만한 남자가 어딨니? 그냥 네가 조금 더 눈치껏 참아. 부부 사이엔 져주는 게 결국 크게 이기는 거란다. 저를 향한 걱정과 안쓰러움이 듬뿍 담긴 엄마의 그 따뜻하고도 슬픈 위로에 저는 왈칵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래요.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제가 한 번 더 눈 딱 감고 고개 숙여 비위를 맞춰드리면 우리 친정 식구들 모두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안해질 거라고 굳게 믿어버린 겁니다. 다음날 저녁 언제 소리 지르며 싸웠냐는 듯 그가 멋쩍게 웃으며 제가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다발을 내밀었을 때도 저는 바보같이 안도하며 그 얄팍한 미소에 속아 넘어갔네요. 수연아, 어제는 내가 중간에서 말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눈치껏 엄마랑 너 사이에서 방패막이 역할 확실하게 해줄게.
우리 엄마도 겉으론 저래도 친척들 앞이나 뒤에서는 우리 며느리 엄청 착하고 싹싹하다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하셔. 진짜야. 내 말 한번 믿어주라.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질 대망의 상견례 전날 밤. 누나, 나 내일 상견례 갈 때 미용실 가서 머리에 왁스 좀 바르고 세팅할까? 없는 티 내기 싫어서 정장 입었는데 촌스러워 보이면 누나 시댁 식구들한테 첫눈에 흉 잡히고 밉보일까봐 좀 신경 쓰이거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이리저리 매보며 제 눈치를 보는 남동생의 넓은 어깨를 다독여주며 저는 불안한 속마음을 감추고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막내 키가 헐칠해서 굳이 미용실 안 가고 대충 입어도 연예인 뺨치게 멋있어. 내일 한정식 가서 밥 먹을 때 어른들 말씀하시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대답만 싹싹하게 잘해. 알았지? 걱정 붙들어 매셔. 내가 내일 긴장된 분위기 살리는 분위기 메이커 노릇 제대로 똑똑히 할 테니까. 내일 다가올 끔찍하고도 모멸한 폭풍우는 꿈에도 모른 채 우리 세 식구는 좁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설레는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치밀하게 파놓은 그 잔인하고도 숨막히는 시집살이라는 함정 속으로 제가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내일만 지나면 영원한 행복이 시작될 거라는 제 헛된 핑크빛 희망은 한정식 집의 미닫이 문을 여는 순간 참혹하게 산상조각 날 운명이었거든요. 상견례장 문을 여는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는 서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정통 한정식 집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서 계시던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제 내리에 선명하게 박혀있네요. 작고 마른 체구에 헐렁한 남색 투피스를 걸치고 행여나 화장이 번질까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바르시던 그 떨리는 손끝이 말이죠. 수연아, 엄마 입술 색깔 너무 쥐잡아 먹은 것처럼 빨갛지 않니? 상견례 자리인데 너무 가벼워 보이면 안 되잖니. 아니야, 엄마. 딱 생기서 보이고 너무 고와. 오늘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기품 있고 예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씩씩하게 위로하면서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죄책감이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평생 남편 없이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신 분이 오직 저 하나 때문에 평생 안 해본 눈치를 보고 계신 거니까요. 사실 엄마가 입고 계신 그 남색 투피스는 며칠 전 시장통 단골 옷가게에서 이리저리 흥정하며 사오신 옷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사온 그 투피스를 밤새 다림질하며 엄마는 혹여나 엉덩이에 구김이 갈까봐 앉지도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셨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을 더 후벼판 건 그 단정한 옷차림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엄마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찬물에 담가져 지문마저 닳아버린 그 손은 아무리 비싼 핸드크림을 발라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마디마디 굵게 뼈가 붉어진 그 손으로 자꾸만 옷깃을 매만지시는 모습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려야만 했네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엄마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무슨 모욕이 있어도 혀를 깨물고 참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예약된 난초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널찍한 방 한가운데 길다란 원목 식탁이 위압적으로 놓여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행여나 작은 실수라도 할까봐 방석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아서 바짝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20분이 지나도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를 장식하고 있는 백합꽃의 짙은 향기가 왠지 모르게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깥 복도에서 대리석 바닥을 치는 구두굽 소리가 무겁게 또각또각 들려오기 시작했네요.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리며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만한 자태를 뽐내며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수연아,
장모님, 저희가 너무 늦었죠? 주말이라 강남대로 쪽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막히더라고.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지만 그의 뒤에 선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냉장고에서 갓 꺼낸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부인. 엄마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인사를 건네셨지만 시어머니는 그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마주한 시어머니의 차림새는 청담동 미용실에서 완벽하게 세팅을 받고 나온 듯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화려한 기세에 눌려 우리 엄마의 남색 투피스가 한없이 낡고 초라한 넝마처럼 느껴지는 기분이었죠. 자리에 앉기도 전 시어머니는 듣고 있던 거거가죽 명품 가방을 식탁 한가운데에 떡하니 올려놓으셨습니다. 엄마, 가방은 저기 옆에 빈 의자에 놔. 음식 나오면 식탁 좁아지잖아. 얘는 이거 이태리 장인이 만든 리미티드. 얘는 이거 이태리 장인이 만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바닥에 막 굴리면 안 돼. 가죽 상하면 네가 몇 천만 원 물어줄 거야? 마치 저희 가족을 향해 노는 물이 다르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그 행동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종업원이 가방을 치워드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매섭게 눈을 훑히며 종업원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탁 쳐내시더라고요. 아, 됐어요. 내 눈앞에 가방이 딱 보여야 마음이 안심되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함부로 만지지 마요. 그 가시 있는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처럼 꽁꽁 얼어붙고 말았거든요. 엄마는 그 번쩍거리는 가방을 힐끗 보시더니 무릎 위에 올려둔 낡은 인조가죽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등 뒤로 감추시더라고요. 그 작고 초라한 행동 하나가 제 심장을 수만 개의 바늘로 무참히 찌르는 것처럼 끔찍하게 아프고 시렸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첫 요리인 달콤한 호박죽이 나왔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거든요. 사부인, 죽 차갑게 식기 전에 한술 뜨시지요. 아유, 저는 원래 집에서도 아침엔 유기농 샐러드만 먹어서요. 이런 끈적한 탄수화물은 입에 잘 안 맞네요. 그러면서 숟가락 끝으로 호박죽을 툭툭 건드리더니 구역질이 난다는 듯이 그릇을 멀리 밀어내 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물건 감정하듯 날선 시선으로 저희 가족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선이 마침내 남동생에게 멈춰섰을 때 거기 덩치 큰 총각이 남동생인가 보네. 28이면 한창 직장 잡고 돈 모을 나이인데 무슨 일 한다고 했더라? 아, 저는 지금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틈틈이 배달 알바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나, 공무원 시험 준비? 언제까지 알바나 하면서 불쌍한 네 동생 등에 빨대 꽂고 살려고? 순간 동생의 씩씩하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고 친정엄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네요. 어머니, 제 남동생 밤새 코피 터지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빨대 꽂는다니요. 그건 조금 모욕적입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정색하자 시어머니는 매서운 독사 같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을 자르셨습니다. 너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대답이니? 집안에 기둥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놈이라도 일찍 자리를 잡아야지. 그녀의 입에서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될 아버지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엄마의 등술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거든요. 냄새나는 시장통에 애들 키우느라 사부인 얼굴에 고생한 티가 아주 덕지덕지 묻어있네요. 어휴, 저 손마디 굵어진 것 좀 봐. 명백하게 선을 넘은 지독히도 무례하고 폭력적인 막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덜덜 떨면서도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남편 먼저 보내고 이 거친 손으로 우리 남매 4년제 대학까지 다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 흉한 손이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뼈가 단단히 박힌 대답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을 찌푸리며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참.
훈장 같은 소리 하시네. 그 얄량한 자존심 하나로 어디 강남 바닥에서 명함이나 내밀겠어요? 잠시 후 화려한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졌지만 시어머니는 거만하게 팔짱만 끼셨더라고요. 수연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이런 음식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눈 감고도 뚝딱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할 텐데. 맨날 병원에서 남의 피나 뽑고 환자 똥오줌이나 받느라 바빠서 어디 여자가 갖춰야 할 살림이나 제대로 배워왔겠어요. 똥오줌이라는 더러운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제 신성한 직업을 한순간에 밑바닥 하녀 취급하며 짓밟아버리는 무자비한 언사였으니까요. 어머님, 환자 똥오줌이라니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사람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입니다. 방금 그 말씀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시어머니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했더니 대드는 꼴 좀 보소.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제 딸에 대한 예의가 아니십니다. 제 딸 밖에서 그렇게 함부로 굴려질 아이 아닙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단단하게 날이 서 있었지만 두 주먹은 터질 듯이 떨리고 있었네요. 이 모든 참담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투명인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말씀이 너무 무례하시잖아. 중간에서 뭐라고 중재 좀 해봐. 제가 참다 못해 절박하게 속삭였지만 그는 제 손을 슬그머니 떼어낼 뿐이었죠. 수연아,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엄마가 겉보기엔 저래도 다 우리 잘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냥 조용히 듣고 넘겨. 그의 비겁하고 나약한 방간을 목격하는 순간 제 머릿속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덕담이 오가야 할 그 자리에 시어머니는 잔인하게 계급을 나누며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두 번째 코스 요리인 칠절판이 식탁 중앙에 놓이라는 찰나였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쾅 소리가 나게 은수저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테이블 위로 몸을 불쑥 내미셨거든요. 그녀의 매서운 독사 같은 눈동자가 저와 친정엄마를 번갈아 훑고 지나가자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식탁 아래로 엄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귓가에는 이미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불길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이 숨막히는 감옥 같은 공간에서 저희 모녀는 꼼짝없이 그 다음 폭풍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 오래 구순 넘으신 시할아버님 누워 계신 거 알지? 1년 동안 내 수발도 살뜰하게 들고 할아버님 병수발도 네가 전담하면서 우리 집 가풍을 제대로 배워봐라. 그 비싼 강남 아파트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거라면 그래야 어디 가서 뼈대 있는 집 며느리라고 떳떳하게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지 않겠니? 구순 넘은 시할아버지의 병수발이라니 이건 단순히 어른을 모시며 가풍을 배우라는 허울 좋은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게다가 간호사라는 의료 지식까지 갖춘 저를 부려먹겠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 소리에 방금 전까지 달콤하게 삼켰던 단호박죽이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걸려서 목이 답답해왔습니다. 사부인, 그게 지금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여태껏 아무런 약속에도 없던 일방적인 학과 통보라니요. 엄마의 쉰 목소리는 형편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동안 어떤 무례함 앞에서도 애써 유지하시던 그 우아하고 옅은 미소조차 와르르 바스러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가 뭐 하늘에 별을 따오라는 듯이 억지스럽고 무리한 부탁을 했나요? 요즘 젊은 애들은 지 혼자 잘난 줄만 알지 윗사람 모시는 법이나 살림 돌아가는 꼴을 너무 몰라서 며느리 들이면 시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람 만들어 놔야 해요. 더군다나 수연이 쟤는 어릴 때부터 아비 없이 자라서 집안에 든든한 어른 모시는 법이나 제대로 된 밥상머리 가정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비 없이 자라서라는 그 잔인하고 끔찍한 단어가 또다시 시어머니의 얕은
입술을 타고 튀어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남아있는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방금 하신 말씀은 상견례 자리에서 예의를 한참 벗어나신 너무 지나치고 잔인한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고 언성을 높이자 줄곧 숨죽이고 앉아있던 남동생도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젓가락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리치며 험악하게 인상을 우겼습니다. 아주머니, 아무리 수십억짜리 집을 조건으로 내건다 해도 지금 저희 어머니 면전에서 저희 가족의 아픈 상처를 너무 천박하게 모욕하는 거 아니십니까? 아주머니라는 날선 호칭에 시어머니의 팽팽했던 얼굴 근육이 일순간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단체로 미쳤나? 어디서 쌍으로 눈을 시퍼렇게 치켜뜨고 하늘 같은 어른한테 바라바라 말대꾸하며 대들어? 그 수십억짜리 금싸라기 집을 쥐어줘도 시집살이 1년을 못 버티겠다고 이 난리통을 치는 거 아니야? 저는 덜덜 떨리는 축축한 손으로 제 옆에 굳어앉은 남편의 정장소매를 다급하게 쥐어뜯으며 제발 이 미쳐 돌아가는 지옥불 같은 상황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자 든든한 방어막이라고 믿었던 그 비겁한 인간은 저와 시선을 맞추기는커녕 죄지은 범죄자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얼음 동동 띄운 물잔만 매만지고 있더라고요. 오빠, 제발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중간에서 말 좀 해봐. 우리 둘이 예쁜 신혼집 꾸미고 분가하기로 어머님 앞에서도 다 약속 받아 놨었잖아.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 정말 몰랐어?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따져 묻자 그제야 남편이 달팽이가 기어들어가는 듯한 역겨운 모기 소리로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진정하고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솔직히 말해서 방금 하신 우리 엄마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 우리가 세상 천지 어느 부모한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거저봤는데 고작 1년 어른들 모시고 살림 배우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가혹한 일이야? 그 입에서 나온 끔찍한 대답에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고 숨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집안 식구가 될 건데 며느리 된 도리로서 네가 눈치껏 딱 1년만 엄마의 무거운 짐을 대신 덜어드리면 안 되는 거냐고. 그 나약하고 비겁한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저를 나쁜 년으로 몰아가는 가스라이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맴돌던 모든 혼란이 차갑게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마치 안개가 걷히듯 아주 맑고 소름 끼치는 끔찍한 진실 하나를 선명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기가 손수하고 그에 대한 온갖 굳은 생색과 희생은 만만한 제 마누라한테 몽땅 넘기겠다는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심보에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구 하나, 웨딩드레스 디자인 하나 고를 때마다 그렇게 기를 쓰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며 비위를 맞췄던 이유가 결국 이거였구나 싶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사랑받는 한 명의 며느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집 한 채 미끼로 던져 낚아올린 젊고 쓸만한 공짜 노예로 취급해온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호흡이 가빠지며 천장에 화려한 상들리에가 눈앞에서 핑글핑글 도는 아득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들, 이것 봐라.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없이 자란 빈티나는 애들은 남한테 받을 줄만 알지 지 한 몸 희생해서 베풀 줄은 꿈에도 모르는 족속들이라니까. 사부인, 귀하게 키운 딸내미라고 감싸돌고만 있지 마시고 곰곰이 현실을 직시해보세요. 뼈대에 있는 우리 집안 법도는 당연히 시집 오기 전에 바짝 엎드려 배우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라지만 매일같이 병원에서 남의 피 뽑고 더러운 똥기저귀 치우는 천한 일보다 굳은 시할아버지 모시면서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게 애 앞날에도 100번 1000번 나은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여유롭게 승자의 미소라도 만끽하듯 차가운 엽차를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 오만하고 가증스러운 입술 위로 찬물이 닿으려는 찰나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느리지만
그 어떤 태풍보다도 묵직하고 단단하게 엄마가 자리에서 우뚝 일어서고 계셨거든요. 엄마가 걸치고 있던 그 낡고 초라해 보였던 남색 투피스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작고 깡마른 그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기백은 넓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짓누르고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할 수 있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살아오신 우리 엄마의 마음속 깊은 활화산에서 결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하고도 뜨거운 분노의 용암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핏발선 눈으로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신랑을 뚫어지게 노려보자 그는 제 시선을 피하려 허공을 헤매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네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충격받은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서 차근차근 다 설명할게. 우리 할아버지 상태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연세 드셔서 기력이 조금 쇠하신 그런 가벼운 정도가 아니야. 그의 입술을 타고 축축하게 흘러나오는 시할아버님의 병세는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참담하고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올해 90을 넘으시면서 치매가 아주 심각하게 오셨어. 밤낮이 완전히 바뀌셔서 새벽마다 온 집안을 돌아다니시며 소리를 지르시거든? 게다가 며칠 전에는 혼자 화장실에 가시려다가 크게 미끄러지셔가지고 고관절이 완전히 으스러지는 바람에 아예 거동조차 못하시고 침대에만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셔. 그 소름 끼치는 병력 브리핑을 가만히 듣고 있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그 끔찍한 외상 환자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피를 말리는 최악의 중증 간병 상태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할아버지 대소변 받아내고 병수발 하시느라 밤에 잠도 못 주무셔서 수면제랑 우울증 약까지 달고 사셔. 근데 너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간호사잖아. 아, 그제야 지난 몇 달간 제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이던 그의 칭찬들이 무슨 징그러운 의미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과거 데이트할 때 제가 병원에서 겪은 힘든 간병 일화를 털어놓을 때마다 그는 유독 눈을 반짝이며 꼬치꼬치 캐묻곤 했었죠. 우리 수연이 진짜 대단하다. 치매 환자들 그렇게 난리치는데 어떻게 주사도 찌르고 대소변도 다 치워?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 그때는 제 고단한 직업을 존중하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공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간병 능력과 활용 가치를 철저하게 채점하고 평가하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 우리 아들 말이 구구절절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내가 네 직업이 중환자실 간호사라고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 아니? 시어머니는 자랑이라도 하듯 턱을 지켜들고는 식탁 위에 놓인 명품 가방에 매끈한 가죽을 쓰다듬으며 뻔뻔하게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강남 바닥에서 그 정도 중증 치매 환자 전담하는 입주 요양보호사 쓰려면 한 달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우습게 깨진다. 근데 남의 손에 맡기면 우리 집 귀한 물건 훔쳐갈까봐 신경 쓰이지. 할아버지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CCTV 달고 24시간 감시해야 하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야. 근데 며느리가 간호하면 그 비싼 간병비도 굳고 내 집안 식구니까 병수발 온전히 다 맡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일석이조니? 노골적으로 계산기를 제 얼굴 앞에서 뻔뻔하게 두드려대는 꼴을 보니 뱃속에서 뜨거운 유액이 식도를 타고 울컥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요양보호사 노릇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기가 막히다는 듯 쏘아붙이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계산 속이 밝다며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말이 너무 상스럽네. 너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딸내미가 이 정도 희생도 없이 그 엄청난 부를 날로 먹으려 했다면 그게 도둑년 심보지. 너 3교대로 반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에 고작 300만 원 남짓 벌잖아. 1년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기저귀 갈면 평생 떵떵거릴 아파트가 네 명의로 반이나 떨어지는데 남는 장사 아니니?
그 숨막히는 폭언 앞에서도 제 옆에 앉은 남편이라는 작자는 끝까지 시어머니의 악독한 논리에 장단을 맞추며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우리 엄마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말해서 너가 언제 그 큰돈을 벌어서 강남에 네 이름 들어간 집을 가져보겠어. 그리고 너 나 사랑한다며. 우리가 평생을 같이 할 부부인데 우리 집안에 이 정도 힘든 일도 못 도와줘? 진짜 실망이다. 며느리 될 사람이 자기 손에 똥 묻히기 싫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너 나 사랑한다며 이 정도도 못해줘라는 그 전형적이고도 끔찍한 가스라이팅 대화문이 고문을 파고드는 순간 저는 차가운 얼음물에 온몸을 담근 듯 오한이 들었습니다. 평생 제 상처를 보듬어줄 든든한 나무인 줄 알았던 이 남자는 사실 어미 치마폭에 숨어서 아내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기생충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은 너무나도 역겹고 명확했습니다. 효도는 지가 하고 생색은 제 마누라한테 내겠다는 아주 얄팍하고 이기적인 심보였죠. 자신의 친할아버지 대소변은 더러워서 단 한 번도 만지기 싫고 그 더럽고 고된 노동은 돈 주고 사온 만만한 며느리한테 전부 떠넘기겠다는 수작이었으니까요. 제가 배신감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하얗게 질려있자 그는 제가 마음이 흔들린다고 착각했는지 더욱 집요하게 제 양심을 파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연아, 딱 1년만 고생하자. 할아버지 저렇게 앓으시는 거 길어야 1년이야. 돌아가시고 나면 너 병원도 간두고 편하게 전업주부하면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너가 우리 집안에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나도 나중에 장모님 낡은 빌라 도배라도 새로 해드리고 서진이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챙겨줄 명분이 생기지 않겠어? 우리 가족의 가난과 결핍을 미끼로 던지며 제게 값싼 동정심과 헛된 희망을 주입하려는 그 교활한 새치혀를 확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상견례 방 안에 틀어놓은 에어컨 바람이 오늘따라 유독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사기 그릇의 음식들은 싸늘하게 식어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네요. 그 아름다운 색감의 고급 요리들이 마치 저와 우리 가족을 기만하기 위해 치밀하게 세팅된 가짜 소품처럼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도 수연이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할아버지 대소변 좀 치운다고 누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오히려 효부 났다고 친정어머니 가정교육 잘 시켰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해질 텐데 굳이 이 좋은 자리 걷어차실 이유가 없잖아요. 끝까지 철면피를 깔고 시어머니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그놈의 면상을 향해 이번에는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남동생이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나섰습니다. 니네가 입이 있으면 똑바로 말해봐. 우리 누나가 네 집구석 파출부냐? 우리 누나한테 1년 동안 똥오줌을 치우라 마라 명령질이야. 동생이 눈에 불을 켜고 식탁을 콱 내리치며 소리치자 그제야 신랑은 움찔하며 등받이 쪽으로 몸을 웅크리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동생의 분노조차 한낱 하룻강아지의 헛짖음 정도로 치부하며 싸늘하게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머, 이 천박한 집구석 수준 좀 봐라. 예의범절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논팽이가 어디 하늘 같은 매형한테 야 새끼야 하며 쌍욕을 짓거려. 아부인, 이래서 예비 없는 자식들은 티가 난다는 거예요. 집안에 호랑이 같은 어른이 없으니 기집애는 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고 머스면은 동네 깡패 양아치처럼 저러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패륜적인 막말에 저는 순간 눈앞이 시뻘겋게 물들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이 거칠게 박동했고 두 주먹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어져 하얗게 질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미쳐 돌아가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방금 전까지 몸을 떨고 계시던 친정엄마의 표정이 기묘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던 엄마의 주름진 얼굴에서 어느새 감정이 말끔히 증발해버리고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는 테이블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핸드백을 천천히 꺼내어 자신의 무릎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쳐다보듯
시어머니의 번쩍거리는 명품 가방과 그 오만한 얼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늘하게 흩어내리셨죠. 방 안의 공기가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오직 벽에 걸린 자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리며 이 폭풍전야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식탁 위로 낡은 핸드백을 올려놓으며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입술을 떼셨거든요. 사부인, 방금 제 딸아이를 두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딸내미라고 하셨습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하지도 그렇다고 화가 나서 파들파들 떨지도 않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쇠 같은 질감이었습니다. 그 기묘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에 오히려 기세등등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집 사부인 댁처럼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 턱턱 사줄 만큼 여유롭지는 못하고 뼈대 있는 양반 가문도 아닙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저 혼자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서 찬물에 손 담가가며 억척스럽게 돈 벌어 키운 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요. 엄마는 스스로의 가난을 부끄러워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빛나는 훈장처럼 당당하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 당당하고 올곧은 기세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두르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도 번쩍거리는 악어 가죽 가방도 한낱 허접한 껍데기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사부인, 돈이 없다고 해서 제 자식들의 영혼과 자존심까지 싸구려로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남들보다 10배, 100배 더 엄격하고 바르게 가르쳤고 구김살 하나 없이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엄마의 그 묵직한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가득하게 잊고 지냈던 중학교 시절에 어느 비 오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우산이 없어 학교 현관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머리에 커다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헐레벌떡 뛰어오시던 우리 엄마. 다른 친구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비교되는 엄마의 초라한 모습이 창피해 모른 척 고개를 돌렸던 철없던 시절에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거든요. 자식 앞길에 흠집 하나 안 내려고 그 모진 세월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분인데 고작 아파트 한 채에 눈이 멀어 엄마를 이 끔찍한 모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그 기백에 잠시 눌린 듯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이내 지기 싫다는 듯 다시 매섭게 콧방귀를 뀌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누가 사부인 고생하신 건 모른답니까? 제가 언제 헛소문이라도 지어내서 억지 부린 것처럼 몰아가시네요. 기왕 그렇게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우신 딸내미 번듯한 강남 아파트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호강하고 살면 사부인 입장에서도 두 손 들고 환영할 일 아닌가요? 고작 1년이에요. 1년. 눈 딱 감고 우리 집 할아버님 기저귀 좀 갈아드리고 비 맞춰드리면 그 가난의 대물림도 끝나는데 왜 이리 꽉 막히셨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엄청난 자선 사업이라도 베푸는 구원자인 양 턱을 오만하게 치켜들고 거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식탁 모서리를 짚고 있던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부인, 제 딸은 남의 집 수발 들려고 그 힘들게 코피 터져가며 공부하고 대학병원 직장 다닌 거 아닙니다. 사람 목숨 살리는 신성하고 귀한 일 하라고 간호사 시킨 거지 돈 몇 푼 팔려가서 남의 집안 대소변 받아내는 헐값 취급받으라고 가르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제 평생의 노력과 눈물을 단번에 긍정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사부인께서는 수십억짜리 그 아파트가 대단한 무기이자 권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눈에는 그저 제 딸의 빛나는 청춘과 맞바꾸기엔 턱없이 가벼운 돌덩어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여유롭던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하더니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가더라고요. 사부인,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가 돌덩이라고요?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소리 하시네. 평생 곰팡이 피는 썩어빠진 빌라 구석에서만 살아오셨으니
그 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조차 안 오시나 본데 그 잘난 간호사 월급 모아서 평생 서울 하늘 아래 자기 명의로 된 화장실 한 칸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며 방 안의 공기를 찢어발깃듯 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날선 공격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시어머니의 얄팍한 논리를 향해 정면으로 파고드셨죠. 네, 맞습니다. 뼈 빠지게 벌어도 서울 하늘 아래 집 한 채 사기 힘든 세상이지요. 하지만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는 좁은 단칸방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낫지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지옥에서 사는 걸 바랄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사람을 종부리듯 부리려는 그 천박한 심보를 가진 집안이라면 수백억을 싸들고 와도 내 딸 절대 안 보냅니다. 엄마의 차분하지만 뼈를 때리는 일갈에 시어머니는 분통이 터지는지 가슴을 퍽퍽 치며 옆에 앉은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아들, 너 도대체 뭘 하고 있어? 장모될 사람이 네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을 거야? 아, 저기 장모님, 엄마가 좀 표현이 거치셔서 그렇지 속뜻은 그게 아닙니다. 수연이가 저희 집안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뜻에서 남편이라는 작자가 또다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이라는 걸 늘어놓자 이번에는 엄마가 그를 향해 매서운 시선을 꽂아 넣으셨습니다. 자네 입 다물게. 자네가 우리 딸 아낀다고 집 앞까지 찾아와 허허 웃으며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 때 속으로는 네 할아버지 똥기저귀 치울 파출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 생각하면 끔찍해서 소름이 끼쳐. 겉으로는 멀쩡한 직장 다니면서 번듯하게 생겼는데 속은 지 어미 치마폭에 숨어서 마누라 등골 빼먹으려는 기생충 같은 놈인 줄은 내가 미처 몰라봤네. 엄마의 그 이빠른 소리에 남편은 마치 딱이라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르더니 입술만 붕어처럼 뻐끔거릴 뿐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탁자를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생충? 지금 우리 귀한 아들 보고 기생충이라고 했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시장바닥 과부 주제에 감히 입을 함부로 놀려? 이래서 내가 처음에 반대한 거였어. 지혜비 없이 자란 기집애라 보고 배운 살림살이도 없고 예의범절도 엉망인 게 뻔하잖아. 내가 내 집에서 1년 동안 사람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며느리 도리는 모르는 싹수 노란 기집애. 우리 집안 며느리를 드릴 생각 추호도 없어. 시어머니가 온갖 저열한 막말을 기관총처럼 쏘아내며 발악했지만 엄마의 표정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엄마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낡은 핸드백을 천천히 집어들며 이 숨막히는 신경전에 완벽한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대사를 날리셨습니다. 사부인, 제 딸이 부족한 게 보이고 가르칠 게 그리 많아 보이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집에선 배울 게 없어 보이니 제가 제 집으로 데려가 제 방식대로 더 가르치겠습니다. 그 짧고 강렬한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가르고 묵직하게 내려앉자 시어머니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쥔 수십억짜리 아파트라는 절대 권력이 고작 시장 바닥에서 반찬을 파는 가난한 가부의 자존심 앞에서 이토록 무참히 박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작고 마른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거인보다 든든하고 위대한 어깨를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죠. 방 안에는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이어지지 않았고 오직 숨을 헐떡이며 극도의 모말감에 치를 떠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흉흉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과 오만함이 휴지 조각처럼 찢겨져 나가는 것을 목격한 시어머니의 두 눈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와 도끼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평생 남들 위에 군림하며 굽어보던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이 이제 막 통제불능의 끔찍한 괴물로 돌변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조건들을 다 걷어차고 당신 딸을 도로 데려가겠다고요? 겨우 입을 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에 우아하던 그 가식적인 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주 찢어질 듯 날카로운 쇳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할 노예가 목줄을 끊고 도망치려 하자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악덕 포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참.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세요? 빈 몸뚱이 하나 딸랑 들고 와서 우리 집안 재산 다 거저먹으려던 도둑년 심보를 들키니까 이제 와서 자존심 챙기는 척 꽁무니를 빼시겠다? 내가 내 집에서 딱 1년 노인네 병수발 좀 들면서 사랑구실 하라고 가르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에요? 곰팡이 냄새나는 썩은 빌라 구석에서 평생을 썩어갈 팔자 내가 그 수십억짜리 금싸라기 아파트로 구제해주겠다는데 감히 내 호의를 이런 식으로 짓밟아? 시어머니는 급기야 이성을 잃고 식탁 위에 있던 자신의 냅킨을 거칠게 집어던지며 소리를 꽥 지르셨습니다. 그 날카로운 고함에 미닫이문 박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멈추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거든요. 어머님,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밖에 제가 참다 못해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무마하려 하자 그녀의 도끼 품은 눈동자가 저를 향해 흉흉하게 번뜩였습니다. 넌 입 닥쳐. 이래서 옛말에 아비 없는 자식들은 절대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했던 거야.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게 없으니 근본이 썩어 빠졌지.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그 패륜적인 막말에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시뻘겋게 번졌습니다. 과부 밑에서 자라 제대로 된 박산머리 한번 못 받아본 기집애인 거 알면서도 우리 아들이 하도 불쌍하다고 걷어달라고 빌어서 내가 눈 딱 감고 받아주려 했더니 은혜로 원수를 갚아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가 될 사람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며 눈을 부라려? 사부인, 당신이 애를 이따위로 엉망진창으로 가르쳐놨으니까 애가 윗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천반지축으로 날뛰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이제 아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길쭉하고 뾰족하게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우리 엄마의 코앞을 삿대질하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시장통 뒷골목의 깡패보다도 못한 그 천박하고 저열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죠. 아줌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손가락질했어?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그딴 쓰레기 같은 막말을 짓거려? 우리 누나가 당신네 집구석에 시집간다고 목이라도 맸어? 지들이 먼저 똥 치울 파출부 필요해서 사기 결혼 만들어 놓고 어디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남동생이 식탁을 엎어버릴 듯 쾅소리가 나게 일어서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동생의 크고 단단한 체격과 살기 어린 눈빛에 그제야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던 예비 신랑이 다급하게 뛰쳐나와 동생의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처남, 아니 자네, 제발 진정해. 우리 엄마가 충격받으셔서 잠깐 이성을 잃으신 거야. 어른한테 삿대질하면서 소리치면 어떡해. 처남 좋아하네. 네가 왜 내 처남이냐? 동생이 매섭게 그의 멱살을 틀어주려 하자 애비 신랑은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자기 엄마의 등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렸습니다. 그 처참하고 비루한 남자의 꼴을 보니 지난 몇 년간 저런 인간을 내 인생의 구원자라 믿고 의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혐오스러워 미칠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 방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종업원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섞여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근본도 없는 거지 발사기 같은 집안 식구들이 쌍으로 덤벼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네. 야, 이 기집애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중환자실에서 남의 피 뽑고 똥오줌 치우는 간호사 주제에 어디서 감히 콧대를 세워? 우리 집안 며느리로 호적에 올려주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발악을 해? 그녀의 입에서는 이제 필터링조차 거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이고 더러운 독설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래. 과부 주제에 시장 통해서 반찬이나 주워 팔면서 애들 키웠으면은 주제 파악을 하고 바짝 엎드려 설설 기어도 모자를 파네.
어디서 감히 고상한 척 자존심 있는 척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네 앞에서 훈계질이야? 당신 같은 천것들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어머니의 삿대질과 저주에 가까운 폭언이 쏟아지는 동안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싶을 만큼 지독한 수치심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나 혼자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지만 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해온 우리 엄마가 이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거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빠랑 만나서 결혼 이야기 꺼낸 거 다 제 잘못이니까 제발 우리 엄마한테는 그만하세요. 제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그녀의 귀에는 제 절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꼴에 지 애미라고 감싸고 도는 꼬락선이 좀 보소. 아주 눈물겨운 모녀 납셨네. 그래, 어디 그 대단한 자존심 끌어안고 평생 곰팡이 피는 구석방에서 찌질하게 늙어 죽어봐라. 아들 아낄 막는 재수없는 년들, 이제는 나의 손을 뻗어 엄마의 머리채라도 잡아챌 듯 험악하게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그릇이 흔들리며 엎질러졌고 비싼 도자기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네요. 그 파편들이 제 맨다리로 튀어올라 따끔한 통증을 남겼지만 지금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바깥에서 지켜보던 식당 매니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제지하려 했습니다. 저기 손님, 다른 방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 시끄럽다고 불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진정하시고 목소리 낮춰주세요. 넌 뭐야? 내가 내 돈 내고 예약한 방에서 훈계를 하든 쌍욕을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지배인 당장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는 죄 없는 매니저를 향해서도 표독스럽게 악을 쓰며 자신의 분노를 사방으로 흩뿌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일그러진 대로 일그러져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그 고상하고 우아하던 강남 사모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오직 타인의 가난과 불행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짓밟아야만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듯 아주 추악하고 불쌍한 늙은 괴물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엄마, 제발 그만해 이제.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수연아, 장모님,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네? 제발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이 울상이 된 얼굴로 저와 엄마를 떠밀며 상황을 종료시키려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의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비겁하게 상황을 회피하려는 그 나약한 모습에 저는 남아있던 신랄 같은 미련조차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네요. 하지만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도 우리 엄마는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바위처럼 꼿꼿하게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이 엄마의 심장을 수천 번 난도질하고 있었을 텐데도 엄마의 두 눈은 오히려 맹렬하게 타오르는 횃불처럼 차갑고도 뜨겁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뭘 꼬라봐? 근본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부라려? 당장 내 눈앞에서 안 꺼져? 시어머니가 끝내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크리스털 물컵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차가운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찔끔 감으며 몸을 웅크렸죠. 그리고 다음 순간 차갑고 묵직한 액체가 허공을 가르고 제 뺨과 어깨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제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요란하게 흩어지는 소리가 슬로우 모션처럼 귓가에 윙윙거리며 맴돌았거든요. 머리카락과 아끼던 투피스가 순식간에 차가운 물로 흠뻑 젖어버렸고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사이로 지독한 몰말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 시어머니는 여전히 빈 물컵을 든 채 가쁜 숨을 몰아쉬우며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제 얼굴에 끼얹어진 한 잔의 차가운 물이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우리 엄마의 마지막 봉인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끔찍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찬물 좀 끼얹어줬는데 이제 주제 파악 좀 되니?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그 천박하고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이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비릿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저 하얗게 질린 입술만 꽉 깨물고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죠.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온 가난이라는 꼬리표가 기어코 이 화려한 강남 한정식집 한가운데서 저를 가장 비참한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네요. 하지만 제가 고개를 숙이고 모멸감을 삼키는 그 짧은 찰나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의 몸에서 아주 기묘하고도 폭발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고개 숙이고 시장통 찬바닥에서 굽신거리며 살아오셨던 우리 엄마의 그 굽은 등이 마치 거대한 태산처럼 순식간에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식탁을 짚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엄마는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맞은편 자리로 맹수처럼 몸을 날리셨습니다. 그녀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고 피할 새도 없이 엄마의 그 거칠고 투박한 수십 년간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며 단련된 억센 두 손이 시어머니의 화려하게 세팅된 머리채를 향해 거침없이 날라들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머리 안 놔? 시어머니 입에서 그 고상하던 강남 사모님의 가면이 완전히 찢겨나가는 아주 징승 같고 철저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비싼 청담동 미용실에서 수십만 원 주고 틀어 올렸을 그녀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뿌리채 뽑아버릴 듯 억세게 휘어잡으셨어요. 내 딸 얼굴에 물을 뿌려? 너 오늘 내 손에 진짜 제삿날일 줄 알아.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새끼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바락 맹수의 표호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머리채를 쥐고 사정없이 위아래로 흔들어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맥없이 앞뒤로 꺾이며 흉한 꼴을 연출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그 굵직하고 화려한 진주 목걸이가 툭 하고 끊어지더니 수십 알의 진주가 대리석 바닥 위로 후두둑 쏟아져 내리며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이 미친 가부년이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네. 아들, 보기만 할 거야?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화장이 뒤범벅되어 방금 전까지 사람을 벌레 보듯 깔보던 그 오만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 머리 다 뽑히겠어요. 서진아, 너희 어머니 좀 어떻게 빨리 말려봐.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예비 신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의 팔을 붙잡으려 허둥지둥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더욱 핏대를 세우며 식탁 위로 그녀의 상체를 완전히 꼬꾸라뜨려 버렸습니다. 9가지 색깔로 예쁘게 담겨있던 구절판 접시가 엎어지며 그녀의 명품 실크 스카프 위로 기름진 나물들이 쏟아졌고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튀면서 방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 머리 좀 빨리 놔주세요. 이 손 당장 안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 상스러운 짓거리를 해? 너희들 다 경찰에 콩밥 먹을 줄 알아?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허우적거리며 협박을 일삼는 그녀를 향해 엄마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더 세게 머리채를 잡아당기셨습니다. 그래, 당장 경찰 불러. 경찰서 가서 시험이 되려니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너희같이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인간들이 강남 바닥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나 보자. 수십억짜리 집? 그딴 거 100채를 갖다 바쳐도 내 귀한 딸 너 같은 쓰레기 밑으로는 절대 안 보낸다. 엄마의 그 거침없고 단단한 일갈은 방 안의 눅눅한 공기를 단숨에 가르며 제 가슴 속 깊이 쌓여있던 억울함과 응어리를 시원하게
씻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내 딸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은 우리도 필요 없어. 감히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똥오줌 치우는 공짜 요양보호사 부려먹으려고 들어? 넌 시험이 자격도 없어. 그냥 늙고 탐욕스러운 인간 조무래기일 뿐이야. 알았어? 엄마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를 거칠게 획 내동댕이 치듯 밀쳐버렸습니다. 반동으로 뒤로 넘어진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와 함께 엉덩방아를 찧으며 대리석 바닥에 추하게 나동그라지고 말았죠.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바닥에 닿는 것조차 보러했던 그 수천만 원짜리 악어가 준 명품 가방은 엎질러진 수정과 국물에 범벅이 되어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뺨에 묻은 얼음물을 손으로 대충 닦아내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똑바로 고개를 지켜들었습니다. 항상 시댁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던 과거에 나약했던 제 모습은 그 차가운 물벼락과 함께 완전히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거든요. 수연아, 제발 네가 장모님 좀 말려봐. 우리 결혼 이대로 정말 끝낼 거야? 우리 강남 아파트 들어가서 예쁘게 살기로 다 약속했잖아. 벽에 처박혀 숨을 헐떡이던 그 남자가 이 처참한 와중에도 끝까지 강남 아파트라는 미끼를 던지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꼴을 보니 정말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오빠, 아니 이제 오빠도 아니지? 너희 어머니 모시고 그 대단한 강남 아파트에서 평생 둘이서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 난 곰팡이 피는 빌라에서 살아도 내 자존심 갉아먹으면서까지 너희 집안 노예로 팔려갈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제 입에서 나온 그 서늘하고도 명확한 파혼 선언에 그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털썩 무릎을 꿇고 허탈하게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빗어 넘기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은 차가운 시선을 던지셨죠. 부인이라는 호칭도 아깝네. 댁들 구순 어르신, 병수바는 댁들 돈으로 비싼 사람 쓰든가 당신 귀한 아들 보고 직접 기저귀 갈라고 하셔. 이 시간부로 우리 딸이랑 당신 아들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쌍판 남이니까 이 결혼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못 시킨다. 그 단호하고도 명쾌한 파혼 선언이 끝난과 동시에 엄마는 뚜벅뚜벅 걸어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서진아, 가자. 여긴 냄새가 너무 탁해서 너무 역겹다. 우리 세 식구는 엉망진창으로 부서진 상견례장에 침상을 뒤로 한 채 미닫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 밖에는 놀란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지만 저희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턱을 들고 한정식 집을 빠져나왔네요. 어두운 밤하늘 아래 한정식 집의 화려한 조명이 멀어질수록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젖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춥지 않고 오히려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한 해방감이 밀려왔거든요. 그토록 저를 옥죄어오던 집이라는 무거운 족쇄와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가스라이팅의 감옥에서 제 스스로 걸어 나온 그 순간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한 번 더 꼭 잡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의 무거운 미닫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그 숨막히던 지옥의 용광로 속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와서인지 코끝을 스치는 매연 냄새마저 달콤한 해방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은 약속이나 한 듯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큰 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거든요. 택시 승강장에 도착해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며 하마터면 길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극도의 긴장 상태로 온몸의 근육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었는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말해주고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는데 화려한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마법이 풀린 듯 신기루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저 번뜩이는 빌딩 숲 어딘가에 제 이름이 적힌 번듯한 아파트가 생길 거라며 헛된 핑크빛 꿈에 부풀어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요란하게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를 보지 않아도 뻔했죠. 방금 전까지 벽에 처박혀 찌질하게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던 그 나약한 마마보이 예비신랑 놈이었어요. 화면에 뜬 오빠라는 두 글자가 이토록 소름 끼치고 역겹게 다가올 줄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네요. 저는 손끝으로 화면을 밀어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지만 곧바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우리 엄마가 오늘 뭔가 단단히 씌었나 봐. 평소엔 절대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어르신들 모시는 부담감에 잠깐 이성을 잃으셨던 것 같아. 내가 내일 당장 장모님 반찬 가게로 찾아가서 사죄드릴게. 우리 이대로 파혼하면 강남 아파트 어떡해. 그 구구절절하고 찌질한 변명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황급히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무엇보다 이 지경이 된 마당에도 여전히 강남 아파트라는 미끼를 흔들어대며 저를 회유할 생각을 하는 그 오만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러 제 인생에서 그 인간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차단을 누르고 나니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 공동명의라는 거대한 허울도 의사결정권 하나 없던 마마보이의 피곤한 연애도 모두 한바탕 끔찍한 악몽처럼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신 엄마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에 비친 엄마의 젖은 머리카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물기가 마르지 않은 창백한 뺨이 안쓰럽게 도드라져 보였네요. 제가 엄마의 낡은 핸드백을 쥔 거친 손을 감싸쥐자 엄마는 눈을 감은 채로 제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그 어떤 위로나 백마디의 말보다도 그 투박한 손길 하나가 제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따뜻하게 꿰매어주는 가장 완벽한 치유제였거든요. 택시가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저희 가족이 사는 낡은 빌라 앞에 멈춰섰을 때 저는 익숙한 동네의 가로등 불빛이 이토록 반갑고 아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현관에 신발을 벗는 순간 특유의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엄마의 반찬 가게에서 배워온 참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죠. 방금 전까지 있던 그 화려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고고 한정식과는 천지 차이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깃털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거실 불을 켜시더니 젖은 옷자락을 매만지며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코트를 훌렁 벗어던지고 제가 조용히 다가가 엄마의 등 뒤에서 뻑뻑해진 지퍼를 대신 천천히 내려드렸습니다. 투피스 상의가 벗겨지고 드러난 엄마의 깡마른 등과 어깨뼈를 보는 순간 저는 기어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어요. 상견례장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치고 짐승처럼 휘어졌던 그 거인 같고 태산 같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좁은 어깨와 수십 년간 고된 노동으로 여기저기 파스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은 굽은 등만이 저를 향해 무언의 슬픈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거든요.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미친년이야. 그깟 번듯한 아파트 하나 얻어서 호강해 보겠다고 우리 엄마를 그런 무식하고 천박한 인간들 앞에 끌고 가서 그 수모를 당하게 만들고. 저는 젖은 옷을 든 채로 엄마의 앙상한 등허리를 꽉 끌어안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쏟아내는 뜨거운 눈물이 엄마의 차가워진 맨살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뒤를 돌아 저를 마주 앉으시더니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젖은 머리칼을 단정하게 쓸어 넘겨주셨습니다. 으이구, 바보 같은 지지배야.
네가 왜 미안해? 엄마는 오늘 네가 그 시궁창 같은 집구석에 발들이기 전에 진면목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고작 아파트 한 채 쥐어주고 내 귀한 딸 짐승 부리듯 부려먹으려던 도둑놈들인데 파혼한 게 천운이야. 어찌 네가 미안할 일이냐. 울지 마라 내 새끼. 저를 위로하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후회나 미련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캄캄한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온 안도감만이 가득 차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냄비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들리더니 남동생의 경쾌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아우, 그 비싼 항정식 집에서 코스 요리는 구경도 못하고 밥상 얻고 나왔더니 배고파 죽겠네. 누나, 엄마, 옷 갈아입고 빨리 나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자. 동생의 넉살 좋은 외침에 엄마와 저는 서로의 퉁퉁 부은 얼굴을 마주보며 픽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편안한 낡은 티셔츠와 수면 바지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보니 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세 그릇과 엄마표 묵은지 김치가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세 식구가 옹기종기 상에 둘러앉아 뜨거운 라면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는 그 순간의 온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식탁에 올려두고 먹어야 했던 그 숨막히는 금가루 뿌려진 전복구이보다 동생이 대충 끓여낸 이 꼬들꼬들한 라면 한 젓가락이 5만 배는 더 달콤하고 눈물나게 맛있었거든요. 아, 살 것 같다. 누나, 솔직히 말해서 오늘 엄마가 그 아줌마 머리채 잡고 식탁 위에 내려다 꽂았을 때 완전 사이다 그 자체였어. 동생이 과장된 몸짓으로 아까의 무용담을 신나게 늘어놓자 엄마는 젓가락으로 동생의 이마를 가볍게 툭 치며 핀잔을 주셨죠. 으이구, 촐싹대기는 그게 뭐 자랑이라고 떠들어. 다음부터는 행여나 길 가다 엮여도 똥 밟았다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라면 냄비 바닥이 보일 때까지 쉴 틈 없이 웃고 떠들며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렀던 결혼이라는 무거운 압박감을 시원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웨딩홀과 스튜디오 그리고 가구 전 사장님께 차례대로 전화를 걸어 모든 계약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위약금이 꽤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제 영혼을 갈아먹는 시집살이 감옥에 평생 갇히는 것에 비하면 그깟 위약금은 아주 값싸고 저렴한 해방의 대가일 뿐이었거든요. 직장 동료들이 갑작스러운 파혼 소식에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올 때도 저는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위축됨 없이 아주 밝고 경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머리채 잡고 엎어버려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어라며 무용단처럼 털어놓고 다녔네요. 사람들은 저를 안쓰럽게 여기기는커녕 우리 엄마의 그 통쾌한 활약상에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제 용기 있는 결단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저는 여전히 병원 중환자실에서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퇴근길에 그 화려했던 강남의 신축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칠 때면 아주 잠깐 걸음을 멈추고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올려다보곤 하거든요. 과거에 저라면 저 불빛등 중 하나가 내 것이 되지 못한 것에 씁쓸해하며 가난을 원망했겠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상대 집안이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을 해주고 금송아지를 통째로 지어준다 한들 내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짓밟는 결혼은 그저 화려한 지옥일 뿐이라는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제가 비바람을 피할 진짜 집은 수십억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전사가 되어준 우리 엄마와 동생, 바로 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저를 반겨주는 엄마의 주름진 미소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당당하게 두 발로 딛고 살아갈 제 남은 인생 전체, 그리고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저의 온전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실제로 있던 사연을 바탕으로
제가 각색을 더한 사연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세상은 정말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막힌 상견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주인공은 결혼 전부터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와 결혼하면 충분히 고생하겠구나 싶었을 텐데도 그걸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 상견례에서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한 건 천만다행입니다. 내 자식이 고생길이 훤한데 그것을 눈뜨고 지켜볼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연 속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 하신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제가 연기가 많이 부족해서 불편하셨을 텐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집을 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며느리가 딱 1년만 들어와서 우리 90 넘은 할아버님 수발 좀 들게 하세요. 뭐라고요? 사부인, 내 딸 귀하게 키운 거 남의 집 종년으로 보내려고 키운 거 아닙니다. 갑자기 학가라니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없는 것들은 근본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남편 없이 구질구질하게 산 티를 꼭 이렇게 내요? 서울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준다는데 이 정도는 며느리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견례 자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무서운 자리였나요? 이 기막힌 상견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